최순실 측근들의 배신일까요? 최순실이 주도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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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탄핵 심판정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재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재단 운영에 연관돼 있었다. 또 최순실과 안종범이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셋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정현식 지금 그 사무총장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이 본인한테 뭔가 지시를 하고 얘기를 하면 며칠 있다가 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안종범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또 면접도 최순실이 본인을 면접을 봤는데 축하 전화를 안종범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무총장이 될 때 면접은 최순실이 보고 그때는 누군지도 몰랐대요, 이름도. 그런데 네. 면접을 보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안종범 선이 전화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순실과 안종범이 내통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또 최순실이 뭔가 지시를 해서 자기가 일을 처리하면 안종범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늘상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안종범과 최순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안종범이 이 K스포츠 재단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여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순실이 실제적으로 주도를 해서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돈을 빼냈는데 그 빼내는 과정에 주로 사용했던 회사가 뭐죠 그거? 더블루케이라는 회사예요.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그 K스포츠 재단 같은 정경련에서 돈을 모아서 공익재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최순실은 결국 K스포츠 재단을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정현식 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안종범 전 수석이 일일이 재단에 관여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의중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그 지시 안에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네,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이 그냥 뭐 지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정현식 사무총장이 네. 그 면접 볼 때 이제 최순실 씨한테 면접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감사로 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 이력서를 보더니 감사보다는 재무이사를 하는 게 낫겠다. 금융과 관련된 이력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근데 네. 그때도 계속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이 전화를 한다는 거죠. 감사나 재무이사 할 때도. 그러면서 축하를 한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아니 딱 보니까 사무총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한테 들은 다음에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수석이잖아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이런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네. 박근혜 대통령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정현식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처음에 최순실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걸 몰라서 첫 번째 처음에도 몰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도 몰랐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필승 이사한테 물어봤는데 김필승 이사가 최순실 씨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기마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마 자세를 보인 걸 보니까 이제 말과 관련됐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인터넷 들어가서 다 찾아봤다는 네. 거예요. 네. 그 나중에서 이게 정윤회 씨의 부인이고 딸이 정유라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아마 면접 보고 그럴 때는 본인이 최순실 씨가 본인의 신분을 계속 속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직접 개입에 대한 그런 걸 좀 하려고 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 K스포츠 재단을 아까 말씀하신 더블루K와 엮는 계약을 지시했다. 그렇죠. 이런 증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재단 자체는 공익재단이니까 영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 돈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익적 네. 사업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할 때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뺄 수 있는 도구로 WK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누구죠? 고영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WK 노승일 부장 네. 부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WK는 그 전략을 짜는 곳이고 네. 실제 몸통은 K스포츠 재단이다. 그 말은 뭐냐면 WK가 무슨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들어갈 돈을
K스포츠 재단부터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과 WK가 전속 계약을 맺으면 네. 실제 K스포츠 재단이 공익 사업을 하는데 실제 그 업무를 주는, 그러니까 하청을 준다고 표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업무를 주는 것이 WK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WK 실소유자는 최순실이고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의 공익 금액을 네. 공익 기금을 빼내서 자기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WK라는 회사를 만든 거고 네. 두 회사 간에 또 공익재단과 회사 간에 계약을 맺게 만든 거죠. 그게 결국은 최순실 WK를 만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WK의 전 대표도 오늘 그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탈자만 체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WK의 실소유주도 최순실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어떤 정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 조성민 전 대표 이 얘기는 알거든요. 네.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WK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독일 법인도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데 이용했다고 보는데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양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르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차은택을 통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거의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형태고요.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WK를 설립해서 WK 통해서 돈을 빼가는 네. 그런 작전을 세웠던 걸 보여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내용이 WK가 어떤 이전에 어떤 연구 용역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적도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있는 것처럼 K스포츠 재단을 기망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7억 정도를 사기로 치려고 했다.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진행이 안 돼서 그러죠. 그러니까 기금이 모금된 다음에 진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됐으면 WK가 많은 돈을 빼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작년 7월부터 언론에 타면서 문제가 돼서 그 돈을 빼갈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빼가려는 순간에 들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WK와 관련돼 있어서도 지금 어떤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게 되었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또 임명했고 연봉을 네. 누가 책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다 했다고 나오는 gem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는 계속적으로 WK는 고영태가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와 관련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증언들이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주였고 관여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최순실 씨는 아직까지도 이 WK와는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의 실소유주였다는 게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의미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K가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돈을 직접 네. 계약을 맺어서 돈을 빼내는 그런 창구로 네. 활용이 됐잖아요. 네. 그 말은 결국 K스포츠 재단을 만들 때부터 최순실이 관여를 했고 그 돈을 빼내기 위한 창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WK를 만들었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 역할을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럼 있었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정경련이 돈을 내게 압력을 가하고 그 낸 돈을 자기의 사익을 취해서 빼내기 위한 아주 고도로 계획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WK의 실제적 소유주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만 이게 증명이 네.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조성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조성민 대표가 만약 이걸 만들었다면 최순실이 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월급을 정하는 것도 최순실이었어요. 네. 조성민 전 대표가 지금 오늘 나와서 했던 말이 사인하기도 예, 싫어하고 예. 그다음에 연봉도 자기가 정하고 심지어는 K스포츠 재단에 일하는 사람 노승일, 박헌영 이 사람들 연봉까지도 정했어요. K스포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익재단이잖아요. 정경련이 출연해서 만든 거기에 직원들의 연봉까지도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하면 WK는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회사고 K스포츠 재단에 온갖 돈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 최순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WK하고 또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WK에서는 최순실 씨가 서명하는 거 싫어했다. 구두로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또 K스포츠 재단에서도 차명 전화를 사용해라. 이렇게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자기를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이다. 이런 인식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한데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면 이게 본인한테 어떻든 간에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근데 최순실의 특징은 그거예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설립 전도 본인의 이름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현금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와 관계된 모든 회사에서 보면
최순실 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해서 바지 사장이랄지 형식적으로 임원만 구성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법적인 책임이 지워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도 보고요. 네. 지금 조성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뭐 오탈자만 수정하는 게 일이었다 하는데 본인이 지시를 뭘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만 진척 더 나가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왜 네 마음대로 진척을 하느냐. 근데 사실 사장이라고 한다면 네. 본인이 자기 주관하에 네.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로봇처럼 최순실 씨가 지시한 내용만 그대로 따랐을 뿐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차명폰도 뭐 왜 차명폰을 쓰겠어요? 이게 만약에 합법적이고 네. 본인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겠죠.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명폰 쓰고 어떤 서명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남았을 때 결과적으로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냐. 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리부터 조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어제도 최순실 씨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최순실의 고영태를 직접 질문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모두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본인의 네.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최순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영태가 미리 이걸 제안을 했다. 재단 만드는 문제도. 근데 고영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하는 것도 본인한테 맡겼다 그러고요. 온갖 집안의 대수사를 또 맡긴 거예요. 최순실이. 마치 비서 부리듯이. 네네. 그러니까 고영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거 재단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영태가 적극적으로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자기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죄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책임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영태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영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냥 옷 만들라면 옷 만들고 자동차 고치라면 고치고 이런 일만 했지 실제 이 모든 일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영태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노승일 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판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짊어져야 될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고영태 씨의 또 다른 말을 보면요. 최순실 씨가 피곤한데 대통령이 부른다면서 뭐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무슨 일을 해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과 대통령의 사이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그런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이제 두 가지면서 볼 수 있다고 네. 봐요. 첫 번째는 본인이 굉장히 의시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 정말 사실은 뭐 본인이 뭐 대통령과 어떤 거래를 하고 대통령과 짜고 뭐 어떤 이권 개입을 하게 되면 네. 본인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뭐 주위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마치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를 해서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대통령이 아쉬운 입장이다는 네. 그런 걸 과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과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짜증이 난다 그런 얘기 자체는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을 흘릴 가능성이 있고 내 뒤에는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있다. 네. 그걸 아마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한편은 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이 국정에 많이 개입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든지 청와대를 들어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마음에 들지 않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 그렇지 네. 않으면 네. 뭐 이게 대통령 만나는 게 굉장히 비밀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런 재단이랄지 회사 설립과 관해서 이권 개입하는 것이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측근이 있는 데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얘기했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고영태, 최순실 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게이트의 시작이다. 이게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말인데 어제도 이 말이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어제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재판에서. 고영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역겹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률 기관 아닙니까? 네.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물어볼 질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본론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연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네. 삼는 것은 고영태의 증언 또는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판부도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고영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범죄 경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증언의 신뢰성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목적인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먹힐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도 무슨 또 말을 했냐면 최순실이 10분간 질문했거든요. 고영태한테. 그 질문 중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너 지난번에 고영태한테 그래서 당신이 지난번에 이름 바꾸러 개명을 하러 갔었거든요. 네. 고민으로 개명하러 갔을 때 범죄 경력, 그게 뭐냐 마약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어요. 고영태가 네. 그 경력 때문에 너 이름 못 바꿨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어요. 그것도 네.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지금 헌재든 아니면 재판에 나와서 증언하는 모든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저 사람은 범죄 경력자이기 때문에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최순실과 헌재 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런 이런 필요 없는 얘기들을 끄집어낸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요. 어제 재판 도중에 방청객이 고성을 질렀는데 최순실 씨의 변호인 측에 대한 고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심이 그만큼 사나워졌다라는 의미겠죠? 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특검에 불려가면서 강제 소환되면서 뭐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뭐 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네. 그럴 때 뭐 청소년 아줌마가 또 네. 거기에서 뭐 또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일종의 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이경재 변호사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도 거기에 또 시민이 나타나서 이경재 변호사에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변호사로서 어떤 그러한 품위랄지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이다는 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요, 사실은 뭐 어제 방청객에서 방청하신 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적으로 어떤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 가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런 좀 의아심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자기 최면에 빠져서 모든 걸 합리화할 수는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큰 산이란 자체는요. 이게 최순실 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나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은 결과적으로 이게 불륜이냐 뭐 아니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곁가지라고 하는 네. 거죠. 곁가지. 네. 곁가지 가지고 계속 이 재판을 어떻게 본질을 좀 흐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뭐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다 없애려고 하고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네. PC의 어떤 증거 능력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탄핵의 어떤 결과랄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네. 결국 흔들어서 재판의 본질을 좀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렇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더 점점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강해지고 커지죠. 있는 건데 특검의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특검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처음에 1차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지금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로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미 제출 형식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방적으로 청와대에 주는 것만 받아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나간 게 뭐냐면 실질적 자료들, 특검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자료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안종범 전 수석이 39건의 수첩을 네. 나중에 이미 제출을 했어요. 네. 자기 밑에 보좌관으로 있던 네.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했냐면 왜 청와대에 놔뒀냐고 물어봤더니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보관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안종범 수석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네. 특검에서 아무리 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청와대 인식인 거죠. 그러면 청와대 안에
실제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이 청와대 안에 있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지 않고 압수수색을 안 하면 안종무석이 남겨놓은 이 39건의 수첩처럼 수없이 많은 현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줄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특검 입장에서 이걸 그냥 뭐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겠다 이렇게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거죠. 네. 물론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정교하게 어떤 방식을 쓰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정말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임의 제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얘기인지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임의 제출과 그리고 특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상하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하고 있는 압수수색은요. 네.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야말로 강제 수사예요. 들어가서 필요한 걸 수색을 해서 압수해서 가져오는 게 압수수색이고요. 네. 임의 제출은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 이런 걸 달라 해서 주면 가져오면 임의 제출인데 네. 지난해 10월 29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임의 제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필요한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스스로 주면 임의 제출이 되겠지만 검찰이 아무 필요 없는 증거들을 주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청와대를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산과 관련된 서버입니다. 서버. 네. 그런데 그 서버 자체는 임의 제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을 하겠다고 하면 뭘 임의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남아있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뭐 그런 증거들을 임의 제출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왜 전산 서버가 제일 중요하냐면 모든 서류는 전산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설사 사적으로 쓴 그러한 서류들도 다 전산화시켜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앙 서버에서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 인멸한다거나 폐기하기 어렵고요. 폐기해도 다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특검에서는 이제 2월 28일까지 압수수색 기간을 굉장히 네. 길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압수수색은 당연히 실패할 거라는 걸 예상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근데 사실 물리력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시도를 계속하면서 청와대를 압박을 할 텐데 과연 그 압박을 통할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위증죄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박 대통령도 공모 피의 사실을 포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 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명확한 이제 헌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와 다르게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물적 증거와 문체부와 관련된 증인들 그리고 정무수석실에 이거에 관여했던 사람들 진술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당혹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어요. 또 네. 최순실 씨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어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를 지시를 했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 보고를 했다는 그런 증인들의 증언이나 아니면 물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공범으로 명시를 했다는 것은 증거에 있어서 자신 있다는 표현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대면 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뭐 2월 9일이나 10일을 원하고 있는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때를 조사하면서 이미 피의자로 그 부분도 입건을 해서 그걸 조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네.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특검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서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이건 이재용 전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 네.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이게 혐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봐야 될 보십니까? 것 같아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 특검 측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뭔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또 증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영장의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네. 뇌물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영장이 만약 발부가 안 돼 보세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뇌물죄를 들고서 했다고 하는 이유는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일정 부분 특검에서 뇌물죄와 관련된 증거들이나 자료들을 더 많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2차적으로 가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까지도 고려해 볼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나오게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다시 고려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SNS에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내용의 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병참선의 신장? 병참선이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물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뭐 실어 나르는 이제 그런 이 병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싸우려면은 뭐 식량도 있어야 하고요, 무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병참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공격자의 초기 우세, 이게 공격자의 초기 우세를 국회나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초기 우세는 병참선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장기화가 되면서 한계를 노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공격자, 또 네. 방어자는 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균형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시간만 끌면 네. 결과적으로 방어자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결국 삭제한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계속적으로 어떤 증인을 네, 신청. 계속적으로 예.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증인 계속 신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헌재가 빨리 심판기를 잡아서 결정하려는 데서 방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변호인들이 짜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병참선 신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